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봄 3월에는 여러분의 웃음이 활짝 피기를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전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가 미미하지만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미국도 현재 유럽사처럼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영국과 프랑스 등 몇몇 유럽 국가들이 너무 급격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처를 해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다음 달부터 대형 실내 행사 입장객들에 대해 백신 접종 증명서나 코로나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정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LA 카운티 개솔린 평균 가격이 결국 $6를 넘어섰습니다. LA 카운티의 개솔린 평균 가격은 오늘 갤런당 $6 1.1센트를 기록했습니다. LA 카운티의 개솔린 평균 가격은 28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의 오늘 아침 평균가는 갤런당 $5 96.7를 기록했습니다. 김영환 신임 LA 총영사가 한인 단체들을 방문했습니다. 한인 단체장들은 한인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LA시와 LA통합교육부가 전체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50씩의 저축통장을 개설해서 나눠줄 예정입니다. 렌초 쿠카망과에서 오늘 새벽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남가주 전역에서 흔들림이 감지된 가운데 피해 상황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남가주 지역은 오늘부터 당분간 불볕더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 2시까지 LA 카운티에는 강풍주의보 발령돼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출렁이면서 경기 침체 리스크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단기 국채금리가 장기 국채금리보다 더 많이 올라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면서 연준의 긴축 전환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며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이 필요하다면 곧 단행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생물학 무기나 화학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명확한 징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를 방문할 예정인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피난민이 모여있는 난민촌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책무를 다하겠다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안보 공백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난관이 있다고 우회하지 않겠다며 이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5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습니다. 민주당도 실무 협상을 할 준비가 있다고 밝혀서 이 논의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LA 클리퍼스가 클리블랜드와의 경기에서 131대 120으로 승리했습니다. LA 클리퍼스는 오늘 덴버 너기츠와 경기합니다. LA 엔젤스의 오타니 선수가 시범 경기 첫 등판에서 99마일의 강속구를 부리면서 올 시즌 또 한 번의 활약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18.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쾌청한 날씨에 불볕더위 시작되겠습니다.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이 8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3월 22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어제 주유하셨습니까? 어제 가스 넣으셨습니까?
돈 버신 겁니다. 오늘 개솔린 평균 가격 결국 $6를 넘어섰습니다. LA 카운티는 28일 연속 거의 한 달 내내 개솔린 가격이 상승했고 그 한 달 기간 동안에 $5를 넘어서 이제 $6를 넘어섰습니다. LA 카운티 개솔린 평균 가격은 오늘 갤런당 $6 1.1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비해서도 전날에 대비해서 2.3센트가 오르면서 $6를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내일 오를 것 같습니다. 오늘 $5 96.7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가격에 비해서 2센트가 상승한 것으로 오렌지 카운티 개솔린 평균 가격도 $6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캘리포니아의 가스 가격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쉐브론 정유공장 직원들이 파업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파업이 장기화되면 가솔린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어제부터 북가주 리치몬드 지역의 쉐브론 정유공장 직원들이 파업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파업에 들어간 직원은 500명으로 전체 직원 약 3,000명의 17%에 해당합니다. 노조 측은 성명을 통해 팬데믹 기간에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계속해서 일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이나 근로조건과 관련해서는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리치몬드 지역의 쉐브론 정유공장은 하루 최대 23만 배럴의 석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쉐브론 정유공장 측은 공장은 정상 계속 가동되며 가스 공급 차질은 예상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반면에 현재 전문가들은 파업으로 인한 여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셰일 업체들이 유전 시추 공수를 20% 이상 늘렸어도 생산량은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셰일 유전 시추공이 대략 20% 정도 늘었지만 이는 증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줄어든 유정 재고를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고유가를 잡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증산 요구에도 셰일 업계가 즉각적인 증산에 나서기는 힘들 것 같다라고도 전했습니다. 셰일 업계는 공급망 문제와 신중한 투자자들의 행태, 유정 재고 감소 등으로 인해 올해 안에 신속한 증산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부터 증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소규모 업체들도 비용 증가와 인력난으로 증산 여력이 제한되는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원유업계와 분석가들은 미국의 올해 원유 생산량은 최대 9%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환자 입원율이 꾸준히 감소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지난해 7월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19일자를 기준으로 LA 카운티 내에서 입원 환자 수는 422명으로 전날보다 10명 줄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고 이 중환자실 환자는 전체 16.8%인 7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평균 코로나 검사 양성 판정률은 지난 한 주간 0.7%를 유지했고 19일에는 0.6%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바바라 페레오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현재 LA 카운티 전체에서 코로나 감염 지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스텔스 오미크론의 확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LA 카운티 대규모 실내 행사 등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증명 규정이 해제됩니다. 스포츠 경기, 콘서트 등의 행사에 모두 적용되는 겁니다. 스포츠 경기나 콘서트에 입장할 때 입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증명서를 확인하거나 음성 확인서를 확인을 했는데 이 같은 확인 절차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대규모 실내 행사 입장 시 시행해왔던 이 같은 정책을 4월 1일부터 해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정부가 대규모 실내 행사에서 접종 증명 규제 해제 방침을 밝히자 바로 잇따라 LA 카운티 보건국도 이 같은 방침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대확산 후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조심스럽게 증가하는 조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염성이 훨씬 강한 오미크론의 하위 계통 변이 BA2가 퍼지는 가운데 다시 고개를 든 확진자 증가가 또 다른 재확산으로 이어질지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1월 14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80만 6,795명으로 정점을 찍었고 줄곧 급격한 하락 곡선을 그려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 수치가 점차 증가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미국에서 유럽의 현재 확산세와 비슷한 코로나 감염 증가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파우치 소장은 ABC 방송에 출연해서 지금은 승리를 선언할 때가 전혀 아니라며 이 바이러스는 전에도 우리를 속인 적이 있고 우리는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에도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급속한 확산이 있을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방역 규제와 관련해 항상 유연성을 가져야만 한다며 입원 환자가 증가하기 시작한다면 방역 규제를 다시 시행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 스텔스 오미크론이 급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카보네스 최고 전략 책임자 명찬은 트위터를 통해 약 2-3주 뒤에 스텔스 오미크론의 확산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이제까지 봤던 것보다는 훨씬 큰 폭의 급등이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앤서니 파우치 소장과는 다른 견해죠. 특히 현재 스텔스 오미크론이 확산 중인 유럽보다 미국의 더 낮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률, 부스터샷 접종률, 검사 횟수, 면역력 약화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미국의 확산 속도가 더 크다라는 우려를 나타낸 것입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은 현재 유럽과 미국 동부에서 확산 중인데 세계보건기구 WHO 유럽 사무소장은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몇몇 유럽 국가가 너무 급격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제한 조처를 해제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코로나가 세계 곳곳에서 풍토병인 엔데믹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 코로나 백신도 매년 한 차례씩 접종하는 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 자문기구인 백신 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 위원인 미 로잘린드 프랭클린대의 의과대학의 이 채터지 학장은 코로나를 통제하에 두기 위해서는 일종의 정기적인 백신 접종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스캇 고틀리브 전 FDA 국장 역시 지난 20일 CBS 방송에 출연해서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는 코로나 백신이 매년 접종하는 백신이 되는 쪽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이른 시일 내에 소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분명해진 만큼 풍토병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매년 반복적인 백신 접종으로 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들인 것입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의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이 소식에 상당히 반가워하시는 분들 많죠. 한국행 비행기 티켓 문의도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의 한국 입국 시 격리 면제는 4월 1일부터입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 시작되면서 검역 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 Q코드 이용자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오미크론 발생 이후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실시하던 자가격리를 해제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방역당국, 한국의 방역당국이 발표한 격리 면제 기준은 백신 2차 접종 후 14일부터 180일, 6개월 이내 접종자들입니다. 혹은 부스터샷 접종을 완료한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부스터샷을 맞지 않았고 백신 접종을 한 지 6개월이 넘었다면 자가격리 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Q코드 이용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자가격리 면제가 이루어집니다. 이 Q코드는 현재 한국 내 보건소를 통해 해외 백신 접종력을 등록하고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 한해서만 자동 연계가 가능합니다. 해외 접종 완료자더라도 4월 1일 이전에 입국할 경우 7일 자가격리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방역당국은 4월 1일부터 한국 내 접종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 접종자가 입국 전 검역 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을 활용하면 격리 면제자로 구분된다고 밝혔습니다. Q코드 검역 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에 입력해야 자가격리 면제를 받는 것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오픈뱅크가 고객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세리토스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큰 나눔 실천에 앞장서는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세지나 치킨 맥그리들리즈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으로 3월 22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 남가주에는 맑고 뜨거운 한여름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 90도에 육박하면서 어제보다 10도 이상이나 오르고 내일은 1, 2도가량 더 높아지겠습니다. 이 같은 이상고온 현상은 토요일까지 이어지다가 일요일의 낮 기온은 10도가량 뚝 떨어져 점차 평년 기온과 가까워지겠습니다. 한편 이번 주 토요일에는 부분적으로 구름이 늘면서 다소 흐려지겠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는 봄비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87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90도, 56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92도, 56도, 해안 지역은 77도, 60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대체로 흐리겠고 간간히 햇살이 비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37도, 낮 최고 기온은 51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소시지나 치킨 맥그리들리즈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2번 사우스선상입니다. 마운튼 스트리트가 만나는 지점 네 번째 레인에 사다리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210번 이스트 선상 오션뷰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고 5번 노스 선상입니다. 로스펠리츠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두 번째 레인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60번 이스트 선상 하센다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첫 번째 레인에는 4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 지금 남가주에서 지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4시 59분 샌디에고 카운티 알파인 빌리지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은 라퀸타와 팜데저트, 렌초 미라지에서 남서쪽으로 떨어진 곳으로 이번 지진으로 인한 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 샌디에고 카운티 알파인 빌리지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오늘 새벽 3시 33분에는 렌초 쿠카몽고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유로파밸리에서 북서쪽으로 떨어진 거리에서 지진이 3.4의 규모로 발생했다라고 지질조사국은 밝혔습니다. 인명피해나 건물 등 재산피해는 잇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렌초 쿠카몽고에서 발생한 지진으로는 이 롱비치, 애너하임까지 흔들림이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남가주에서 이렇게 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오전 9시 2분 말리부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일어났고 진앙지는 말리부에서 남동쪽으로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하루 전에는 임페리얼 카운티에서도 지진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3월 22일인 오늘은 세계 물의 날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남가주 메트로폴리탄 수도구 MWD는 주민들에게 물 사용을 줄여달라고 촉구하는 동시에 강제 절수 명령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수도국 MWD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물을 줄이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강제적으로 절수를 해야 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물을 마시거나 불을 끄는 데만 쓰고 잔디에 물을 주는 행위는 금지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LA 수도전력국도 절수 강제화 가능성과 함께 과도하게 물을 많이 쓰는 주민들에게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4만 달러의 벌금이 책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해 2020년도보다 물 사용량을 15% 자발적으로 줄여달라고 촉구한 바 있지만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1월 물 사용량은 2020년도 1월에 비해서 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김영환 신임 LA 총영사가 한인단체들을 방문하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한인사회 의견에 귀 기울이고
여러 단체들을 돕는 데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인 단체장들은 다양한 한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환 신임 LA 총영사가 부임 후 처음으로 주요 한인 단체장들을 만났습니다. LA 한인회를 찾은 김 총영사는 제임스 한 회장을 비롯한 이사진들과 면담을 하며 팬데믹 기간 한인회의 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임스 한 회장은 팬데믹 초기 직장을 잃어 어려운 처지에 놓인 한인들을 위해 코로나 지원금 신청 대행을 진행했던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네, 지난 2년 동안 팬데믹 때문에 좀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오래 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죠. 뭐 두세 달이면은 좀 하고 빠져야지 했는데. 또한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주호 범죄는 아직까지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범죄가 발생한다고 설명하자 김 총영사는 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 LA는 어떻습니까? 제가 뭐 뉴욕이라든지 뭐 애틀란타도 그렇고 에이전들의 증오 범죄가 있는데 그런 일도 뭐 총영사 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잘못된 거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외에도 한국어를 포함한 소수 언어를 DMB 필기시험에서 삭제하려 했던 것을 개빈 뉴섬 주지사의 도움을 받아 저지했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한인회 방문을 마친 김 총영사는 이후 LA 민주평통을 방문해 평통 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여러 건의 사항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승우 LA 민주평통 회장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행사에 대해서 좀 격려도 해주시고 행사 참가자들하고 또 악수하시면서 또 면도 익히시고 그러면 아마 우리 평통 모임이 또 활기차지 않을까. 김영환 신임 LA 총영사는 앞으로 한인 단체들의 어려움을 돕는 데 힘쓰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 한인회가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이 다음 주에 마감된다면서 서두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무료로 정부 지원 프로그램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LA 한인회 측은 다음 주에는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 대행 업무에만 집중할 예정이며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은 예약 없이 방문해도 된다고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LA와 캘리포니아의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이 오는 31일자로 신청이 마감되고 더 이상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입자뿐만 아니라 랜로드도 그동안 받지 못한 렌트비를 받기 위해서 세입자 대신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지원을 받은 적이 있더라도 그 이후에 또 밀린 렌트비가 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학생들의 대학 진학 가능성을 높이고 학비 절약을 돕기 위해 도입한 오퍼튜니티 LA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50씩의 세이빙 어카운트, 이 저축 계좌를 무료로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44,363명의 1학년생 모두에게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퍼튜니티 LA 프로그램은 LA 통합교육부 소속 학생들 중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초등학생 1학년들에게 우선 제공돼 왔고 이번에 교육군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저축계좌에 예치되는 $50와 함께 무료 세금보고 프로그램을 통해 세금보고를 진행한 가정은 추가로 $25를 또 매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교육부가 LA 카운티 및 시정부와 파트너십을 맺고 진행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자기 명의로 된 예금 전용 시티뱅크 저축계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수수료 없고요. 그리고 회비도 없습니다. 그리고 $50 이후에 매달 $50씩 넣어주거나 매년 $50씩 넣어주는 것은 아니라 저축계좌를 만들어주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저축계좌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나중에 대학 진학할 때 훨씬 진학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인력난 때문에 미 전역의 학교들의 애프터스쿨 프로그램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LA 타임즈는 미 전역 학교들에서 이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이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볼 때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운영됨에 따라서 부모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애프터스쿨 프로그램 부족으로 얼마나 많은 학부모들이 직장으로 나가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수치 파악은 불가능하지만 일부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자녀를 둔 엄마들은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이 없어서 집에 계속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병계단체도 애프터스쿨 프로그램 부족이 많은 여성들의 직장 복귀를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센서 수국이 지난 1월에 실시한 데이터 여론조사 결과 5세에서 11세 사이의 자녀를 둔 부모 가운데 6%는 자녀들이 학교나 데이케어에 가지 않아서 여전히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전역에서 지난해 버스 및 지하철에서 벌어지는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버스와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만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면서 LA 시내 버스 및 지하철을 이용하는 주민의 수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가스가 폭등 사태로 대중교통 이용객 수도 점차 늘어나지만 최근 들어 버스와 지하철에서 발생하고 있는 강력 범죄에 대한 우려는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버스 안에서 무기가 사용된 가중 폭행 범죄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무기가 연루된 가중 폭행 사건은 81건으로 2019년 48건보다 높으며 지난 2017년부터 접수된 사건 중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메트로 당국의 이용객 중 79%는 버스 이용객입니다. 버스뿐만이 아니라 지하철에서는 더 많은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에서는 988건의 범죄가 발생했고 이는 2020년 대비 13%가 증가한 것입니다. 시민들은 지하철의 성격상 넓은 역사나 전철 내부에서 시민들이 범죄 피해를 당할 피해가 높지만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경찰 순찰 강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한인 경제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대면 활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연말 송년 모임 이후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한동안 만남이 뜸했던 경제단체들이 다시 모임과 행사 등의 활동을 속속 재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월 15일 그동안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원격으로만 열렸던 LA 한인 상공회의소의 정기이사회가 3개월 만에 대면 회의로 열렸고 LA 세계 한인무역협회 옥타 LA와 남가주 한인부동산협회, 남가주 한국기업가협회 등의 주요 경제단체들이 본격적인 대면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한인의료협회와 보험협회 등도 골프대회나 세미나 개최 같은 본격적인 대면 활동을 준비하고 있어서 한인타운 경기 발송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비영리 단체 한미여성회가 2년여 만에 새로운 장소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봉사활동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스더 김 한미여성회 회장은 자체 건물을 마련해 요일별로 지역 봉사 및 다양한 문화생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전화 상담을 통해 지원해왔던 기본 생활 필수품과 생활 보조금 등의 이웃 돕기 활동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생활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클래스가 있고요. 서양미술사 배우기, 고전음악 오디세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창단 싱 클래스도 함께 있습니다. 여성 직업 교육은 간호조무사, 채열사 등과 직업 영어 훈련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한미 여성회 이 같은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 323-660-5292 323-660-5292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는 uskawa.org입니다.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이번 주 일요일인 27일 개최됩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은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LA 다운타운에 있는 유니언역에서 소규모로 열렸지만 올해는 다시 헐리우드 돌비극장에서 개최됩니다. 따라서 어제부터는 돌비극장 주변의 도로 통제가 시작됐습니다. 오렌지 드라이브와 하일랜드 애비뉴 사이 헐리우드 블루바드 전 차선은 어제부터 차단돼서 오는 30일 새벽 6시까지 전면 통행이 금지됩니다. 보다 많은 도로들도 점차 차단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기 전날인 이번 주 토요일 26일에는 헐리우드 블루바드와 하일랜드 애비뉴 교차로 주변 대부분의 도로들도 통제되기 때문에 일대 상당한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운전자들은 미리 우회로를 파악해 두는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최초의 여성 흑인 대법관 지명자 커탄지 브라운 잭슨 후보에 대한 상원 법사위 인사청문회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잭슨 후보자는 어제 모두 발언에서 판사로서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의무와 책임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나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결을 내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을 평가하고 재판에서 법에 따라 해당 사실을 적용하고 해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법관으로 인준된다면 246년간 이어진 헌법과 미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며 법관으로서 내 역할은 제한된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헌법과 역대 판례를 존중해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청문회에는 사흘에 걸쳐 진행되며 본격적인 질의응답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현재 상원 법사위는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 의원이 각각 11명이며 전체 상원 의석수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확히 50대 50으로 양분하고 있어 인준을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이미 후보자의 일부 판결 등을 거론하면서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사퇴를 공식화한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 후임으로 잭슨 후보자를 지명한 바 있습니다. 하버드대를 졸업한 연방항소법원 판사 출신인 잭슨 후보는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최초의 여성 흑인 대법관으로 역사를 새로 쓰게 됩니다. 또 여성 대법관으로는 6번째, 흑인 대법관으로는 3번째가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공약으로 여성 흑인 대법관 지명을 강조해온 바 있습니다. 연방주민제도 의장이 공격적인 긴축을 예고하면서 매파적 발언을 내놨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면서 0.5%포인트 인상을 한 차례 이상 단행할 의지가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Congress has given us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Today, in support of these goals, the FOMC raised its policy interest rate by 1/4 percentage point. 지난주 3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제로금리 시대에 마침표를 찍은 파월 미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은 전미 실물경제협회가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며 연준의 긴축 전환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이 필요하다면 한 차례 이상 단행할 의지가 있다고 명확히 언급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서방의 강력 제재로 공급망 혼란이 악화할 수 있다며 회복 시기와 범위는 매우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1970년대 오일 쇼크를 거론하며 이렇게 광범위한 원자재에 걸쳐 시장 혼란이 일어난 걸 근래에는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 상황에서 통화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잡는 동시에 경기 성장세를 해치지 않는 연착륙이 쉬울 것이라고 보는 이는 거의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He understands we've got inflation, but he's also very sensitive to the levels of growth and lack of growth within the economy. 파월 의장은 양적 긴축을 위해 5월부터 보유자산 축소를 시작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정책과 앞으로의 조치가 향후 3년간 인플레이션을 2% 근방으로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처럼 지난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직후와는 달리 매파적 발언을 내놓으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2.32%를 기록해 2년 10개월 만에 가장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와 미국 간의 사이버 전쟁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CNN은 푸틴 대통령이 미국을 상대로 한 직접적인 사이버 공격을 일으켜 전쟁을 단계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의 정보기관이나 관련 범죄 조직들이 미국 정부 부처와 병원, 주요 기반시설과 공공사업을 겨냥할 수 있다고 전한 것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러시아가 자국에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전된 첩보가 있었다며 민간 기업들에게 즉시 사이버 방어전에 총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면 논평을 통해 러시아의 사이버 능력 규모는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푸틴 대통령은 아직 이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플레이북의 일부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이번 전쟁에 직접적으로 군사 개입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럽 등 동맹국들을 주도해 강력한 대러 제재를 부과하고 러시아를 전범국으로 명명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감에 따라 러시아와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이 서방의 제재에 맞서 사이버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미국 측 주장에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러시아에서도 자국 내 사이버 공격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사이버전에 대한 경계 태세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생물학 무기나 화학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명확한 징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획대로 되지 않자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는 이른바 플랜 D를 가동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YTN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200대 기업을 대변하는 이익단체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궁지에 몰려 미국이 유럽에 화학무기뿐만 아니라 생물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새로운 가짜 깃발 작전을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가짜 깃발 작전은 상대가 먼저 공격한 것처럼 꾸며 공격할 빌미를 조작해내는 군사적 수법을 의미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생물학 무기와 화학 무기를 둘 다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명확한 징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y're also suggesting that Ukraine has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 in Ukraine. That's a clear sign he's considering using both of those. 그러나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만은 속전속결로 우크라이나 정부를 교체하겠다는 목표가 무산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화학무기나 핵무기를 사용하는 플랜 D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프리드먼은 푸틴이 플랜 B를 포함해 플랜 C까지 실패해 구석에 몰릴 경우 이 같은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플랜 B는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공격해 대규모 난민을 촉발시켜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압박하는 것이고, 플랜 C는 러시아가 국경을 넘어 폴란드의 우크라이나군 보급시설을 공습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분열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국방부는 러시아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게 장거리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이 장거리 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포함해 우크라이나에 방어 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협의 중이라며 적극적인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초점이 우크라이나군이 사용법을 알고 훈련을 받아 익숙한 방공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기 힘든 미국산 방공 미사일이 아니라 구소련제나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일 가능성을 시사한 대목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나토 회원국 중 구소련이나 러시아에서 만든 방공 미사일을 보유한 나라가 이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2일 러시아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추가 제재를 요청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이탈리아 상하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화상연설에서 러시아의 침략이 27일간 지속되고 있다며 러시아가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평화를 추구하도록 더 많은 제재, 더 많은 압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 내 러시아 관련 자산 동결과 교류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이날 화상연설은 15분간 이어졌고 로마 하원의사당에 모인 상하원 의원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어제 항공기가 추락했죠. 8,000m 상공에서 이 항공기가 수직으로 추락한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영상이 공개되고 있는데 이 항공기가 어떻게 수직으로 추락할 수 있었는지 굉장히 의문점이 많은 추락 사고입니다.
탑승자 132명 가운데 생존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고 원인을 밝혀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입니다. 여객기가 추락한 곳은 중국 광시 장족 자치구 우저우시의 산속 계곡입니다. 기체가 지표면과 충돌하면서 땅이 파였고 잔해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멀리 튕겨져 나간 날개 추정 잔해의 표면에 동방항공의 로고가 선명합니다. 하지만 추락 당시 충격과 화재로 비행기의 동체는 산산이 부서져 형태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인근에 설치된 한 광업회사의 감시 카메라에는 당시 빠른 속도로 수직 낙하하는 물체가 포착됐습니다. 사고 여객기로 추정되는데 약 8,000m 상공에서 동체 앞쪽부터 땅으로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조종사가 비행기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여 추락 직전 상황에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탑승자 132명은 모두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생존자를 찾는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항공사인 동방항공과 제작사인 미국 보잉사 모두 당국의 사고 원인 조사에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사고 수습을 위해 류허 부총리를 현장에 보낸 가운데 정확한 사고 원인이 규명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한편 데이브 카룬 보잉 CEO는 어제 중국 남부지방에서 추락한 동방항공 소속의 보잉 국내선 여객기의 추락사고 조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카룬 CEO는 이날 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서 사고 이후 고객과 규제당국과 민밀히 연락해왔고 중국 민간항공국이 이끄는 조사에 기술 전문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모든 단계에서 안전과 투명성, 무결함을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고객과 사고 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욕시의 코로나 하위 변이인 일명 스텔스 오미크론이 빠르게 퍼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시의 아쉬언버산 보건국 국장은 뉴욕시 신규 확진자 가운데 스텔스 변이크론이 30% 이상을 차지하기 시작했다라고 밝히고 오미크론보다 전염력이 최대 50% 이상 강하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당국이 총사령 사형 집행을 도입하고 이 실시할 모든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형시설 개조에는 $53,600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처형시설에는 구속장치를 갖춘 철제 의자가 설치되고 사형 집행인은 15피트 떨어진 거리에서 의자에 결박된 사형수를 향해 총기를 발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영리단체에 따르면 미국에서 지금까지 총사령을 사형 집행 수단으로 규정한 주는 미시시피를 비롯해 오클라호마와 유타 등 단 3곳이었고 이곳에 여기 사우스캐롤라이나까지 4번째 주가 추가된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전국에서 가장 렌트를 많이 한 지역은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로 나타났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다음 세대인 이 Z세대는 9.11 테러를 기준으로 97년생부터 201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을 이 G세대로 분류하는데 이 G세대가 샌프란시스코에 가장 많이 아파트를 렌트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베이 지역은 화창하고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내륙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80도대까지 오르는 등 베이 지역에서 화창하고 대체로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기온이 약간 떨어지겠지만 여전히 맑고 따뜻하겠고 목요일과 금요일로 접어들면서 기온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봄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봤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NBA 소식입니다. 어제 LA 레이커스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를 131대 120으로 꺾었습니다. 클리블랜드에서 무려 11시즌이나 뛰었던 르브론 제임스가 어제 친정팀을 상대로 38득점, 리바운드 11개, 어시스트 12개로 트리플 더블을 작성하면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러셀 웨스브룩
20득점에 11개 어시스트로 이 팀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르브론 제임스 이렇게 맹활약을 펼친 다음 날은 또 부상 우려가 있거든요. 네, 지금 또 우려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제 경기 없었던 LA 클리퍼스는 오늘 오후 7시 덴버 너기츠와 원정 경기를 갖습니다. LA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이란과의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9차전은 A조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자존심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공격의 핵심인 자한 바크시와 타레미가 코로나로 대표팀 합류가 불발돼서 한국으로서는 11년 만에 이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꼽히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작년 10월 아자디 원정에서 우리의 골망을 흔들었던 자한 바크시가 코로나에 감염돼 입국이 불발됐습니다. 자한 바크시뿐만 아니라 공격수 타레미 역시 코로나에 걸려 이번엔 결장합니다. 코로나의 발목이 잡힌 이 둘과 함께 에자톨라이와 모라하미도 경고 누적으로 빠집니다. 작년 이란 원정 선발 명단과 비교해보면 주전 4명이 바뀝니다. 우리로선 지난 2011년 아시안컵 8강전 승리 이후 11년 동안 계속됐던 이란전 무승 징크스를 끊을 기회입니다. 에이스 손흥민이 분홍색 외투를 차려입고 밝은 모습으로 오늘 귀국했고 황의조든 유럽파들도 건재합니다. 이번에 또 홈에서 이란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팬분들이 이제 같이 뛰어주시는 만큼 저희 선수들도 중원의 해결사 황인범이 부상으로 빠졌고 백승호까지 코로나로 제외된 점은 우려스럽습니다. 이번 이란전은 예매표가 5만 8천 장을 넘어설 정도로 팬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우리가 11년 만에 이란을 이기면 조 1위로 올라설 수 있는 건 물론 조 추첨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합니다. 피파 랭킹이 우리보다 8계단 높은 이란을 꺾으면 가산점이 부여돼 3포티에 배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이번 이란전은 조 1위의 자존심 싸움을 넘어 조 추첨에도 영향을 미치는 최대 빅매치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손기상입니다. 메이저리그는 지금 시범 경기가 진행 중입니다. 시범 경기가 진행 중인데 어제 LA 엔젤스의 오타니 선수가 캔자스시티 로열즈와의 경기에 선발 투수로 나서서 2.1이닝 동안 3안타 3진 5개 그리고 1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최고 구속은 99마일을 찍었습니다. 첫 번째 등판이었는데 99마일. 올 시즌도 대활약이 기대가 되죠. 예정된 투구수를 50개를 넘긴 오타니는 바로 2.1이닝 3회 원아웃을 잡은 뒤에 교체가 됐습니다. 지난 20일에는 지명타자로 나섰던 오타니는 2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했고 어제 경기에는 타자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금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주목하고 있는 선수 김하성 선수 타티스 주니어가 부상이기 때문에 타티스 주니어의 부상 공백을 메워야 할 선수로 지금 김하성 선수가 주목되고 있는데 시범 경기에서 김하성 선수 잘하지 못하면 교체될 가능성, 트레이드될 가능성 상당히 큽니다. 어제 콜로라도 로키즈와의 경기에서 7번 타자 유격수로 출전해 2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 3월 22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드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